안녕하세요. 2010년 2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이 1회 문제들 확실하게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새로운 걸 보실 때 어떤 게 반복되는지 그게 가장 지금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그렇게 정리를 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습 확실히 하시고 예습은 뭐 한번 풀어보시는 거 먼저 꼭 풀어보시고 하는 것, 이 강의를 듣는 거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풀어보시지 않고 이 강의를 함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뭐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은 아니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뭐였더라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고 틀린 거 있으면 또 체크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수기가공 연구의 센터펀치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센터펀치란 게 뭐냐면 이런 판에 내가 이 자리에 드릴을 뚫고 싶습니다. 근데 드릴이 실제로 뭐 정확하게 내가 쭉 그냥 내린다고 바로 요 정확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 흔들흔들 거리다가 여기에 드릴을 뚫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뚫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지우고 여기를 예로 들면 이렇게 드릴을 내리기 전에 여기에 이제 자리 표시를 한번 해주면서 이 끝이 여기에 맞물려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게 하는 안내 자리를 표시하는 게 센터 펀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센터 펀치가 뭐 다른 용도로도 쓰이긴 하는데 원래 용도는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센터 펀치 선단은 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꽝 쳐서 자리를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단, 그러니까 날 끝이 단단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열 처리가 돼서 단단하고 이제 뭐 충격에 강할수록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드릴로 구멍 뚫을 자리 표시에 사용한다. 자, 요게 이제 센터 펀치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선단은 약 40도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센터의 선단은 60에서 90도를 사용하고요. 40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펀치 선단을 목표물의 수직으로 고정하고 펀칭한다. 2번이 목적이라 했으면 2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죠. 4번의 방법으로 센터 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센터 펀치 이 내용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도금을 응용한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모델을 음극에 전착시킨 금속을 자, 이거죠. 모델을 음극에 전착시킨 금속을 양극에 설치하고 우리말 띄어쓰기가 중요하니까 모델을 음극에 그러니까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을 음극에 설치하고 전착시킨 금속을 양극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력 속에서 전기를 통전하여 적당한 두께로 금속을 입히는 가공 방법. 이거는 이제 전주 가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죠. 어떻게 보시면. 그래서 이 전주 가공, 뭐 다른 것들도 쭉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전주 가공 잠깐 보시면 자, 영어로 일렉트로 포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밍이 단조죠, 이게. 그래서 전기적 단조 가공이라는 뭐 영어 명칭이 붙어 있는데 자, 전기 도금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이 전기 도금의 원리라는 거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일종의 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상당 두께로 도금한 후 역으로 도금층을 분리하여 모형을 복제하는 금형. 아주 뭐 신기술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그렇게 뭐 신기술로 치지도 않는 그런 가공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가공이라는 거 이런 키워드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가공.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CNC 공작 기계의 서보 기구. 자, 서보 기구는 이 서보 기구의 종류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기구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걸 공부하고 나면 앞으로 이제 개방회로 방식에 대해 묻는 것, 뭐 반폐 세로에 대해서 묻는 것,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 묻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또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 네 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도 이제 종류를 물어보는 게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뭐 폐쇄회로 방식은 뭐 특히 뭐 폐쇄회로 카메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에.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이라고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나 이제 공작 기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버 기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회로 방식을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없는 것이 무언가 정도는 일단 공부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일 회로는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고 이 4개를 확실히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지켜야 할 안전사항. 자, 이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문제는 이제 좋은 말 나쁜 말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빨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삭공구나 가공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켜고 한다. 이게 뭐, 예, 안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습을 실제적으로 뭐 하다 보면, 전원은 켜놓고 그냥 주축만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뭐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절삭공구 바꾸거나 가공물 설치할 때 전원까지 끄진 않고 그냥 하게 되는데, 원칙상으로는 안 됩니다. 전원까지 완전히 끄고, 혹시나 만에 하나 가공물이 돌아갈 여지를 아예 없앤 다음에 아예 그 기계가 작동할 여지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돌아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리고 주축 속도를 변속시킬 때는 반드시 정지는 해야 되죠, 당연히. 정지하고 나서 기어비를 바꿔줘야 속도가 바뀔 테니까요, 그죠? 가공물은 바른 자세에서 뭐 이런 좋은 말은 당연한 거고, 자, 기계 가동 중에는 자리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좋은 말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이거 바로 나오죠. 직전 회차에 나온 거 그대로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향절삭이 포인트입니다. 하향절삭이 저번엔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하향절삭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향절삭의 특징은요, 그죠? 이게 필요했어요. 꼭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상향절삭에서는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 없죠. 백래시가 알아서 제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편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절삭의 특징을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보이네요. 답은 2번이죠. 백리스 제거 장치가 상향절삭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보시면 자, 이렇게 치켜 올리죠. 회전하면서 치켜 올립니다. 그래서 일감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절삭에 비해 가공면이 깨끗하지 못하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특징으로 일단 보시고요. 자, 공부의 수명이 짧다. 이 공부의 수명이 짧다 이런 것도 설명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가공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공부의 수명이 짧은지 아니면 마모가 큰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상향절삭의 특징들 한번 꼭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이걸 이제 잘 공부해 놓으시면 하향절삭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정반이의 높이 차가 100mm랍니다. 두 개의 게이지 블록 위에 길이가 200mm인 사인바를 놓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바를 활용하는 거는 요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요식을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사인바를 사용하는 요 메커니즘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세타 값을 구하는데 여기와 여기에 길이가 L이죠. L. 그리고 여기 H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높이 차이가 100mm인 두 개의 게이지 블록을 사용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뭐 사용할 때 이 게이지 블록이 이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핀을 하나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높이차가 생기죠. 이 높이차가 생기고, 다음에 이 사인바의 길이가 L이 있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 값을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길이죠. L분의 H로 이렇게 사인 세타는 L분의 H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측정 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계산하시면은 뭐 값은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요. 200분의 100 하니까 사인 2분의 1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세타는 사인 30도다 라는 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기차 바퀴와 같이 길이가 짧고 직경이 큰 성작물. 우리 선삭은 선반에서 하는 가공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선삭 하는 거는 이제 선반 중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정면 선반입니다. 길이가 짧고 직경이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공작물, 선반에서 깎는 요런 공작물 말고 이런 공작물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선반에서 척킹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면 선반이라는 걸 사용한다. 이것도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밀링머신에서 가장 큰 규격의 호칭 번호는? 상당히 쉽게 나왔죠. 여기서는 이렇게 클수록 새들의 전후 이동거리, 그리고 테이블의 전후 이동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밀링 크기 자체가 이동거리가 커질수록 당연히 공작물이 왔다 갔다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커질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밀링의 크기가. 그래서 호칭 번호 숫자가 커질수록 이건 커지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숫자 큰 걸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2호일 때 이동거리 값들이 무엇인가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어쨌든 이런 새들의 전후 이동거리 같은 것 또는 테이블의 이동거리 같은 것들로 밀링 호칭의 번호를 규정을 하는데 호칭 번호는 숫자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죠.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유효지름은 그냥 우리가 나사의 호칭지름, 특히 이제 이런 수나사가 있으면 나사의 호칭지름이 이 바깥지름이죠. 수나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버니어 캘리퍼스나 뭐 마이크로미터로 바로 재버리면 되는데 유효지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간접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자를 갖다 대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정을 하는 것을 간접 측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나사 마이크로미터 이런 걸로 사용할 수가 있고 투영기 그리고 공구현미경 투영기는 아까 전회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투영기, 공구현미경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께 버니어 캘리퍼스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이두께 버니어는 기어의 이두께 측정에 사용을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연삭 가공에서 연삭 문제도 이제 계속 나오죠. 연삭 가공에서 내면 연삭, 그러니까 외경 연삭 말고 내면을 연삭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크게는 뭐 외경 연삭, 외면 연삭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또 그만의 특징이 잠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삭 숫돌의 지름은 가공물의 지름보다 커야 한다. 자,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공물의 지름보다 크면 연삭 숫돌 자체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때문에 뭐 이거는 1번으로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자, 외경 연삭에 비하여 숫돌의 마모가 많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경연삭에 비해서 마모가 많고 숫돌축의 회전수가 빨라야 하고 숫돌축은 지름이 적기 때문에 가공물의 정밀도가 다소 떨어진다. 예,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4번 보기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선반에서도 외경 깎는 것보다 내경 깎는 게 훨씬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정밀공착 같은 것도 끼워 맞춤 공차할 때 이런 것들도 값도 좀 한 등급 아래로 허용을 해줍니다. 한 등급 좀 덜 정밀하게끔 허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내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삭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이제 이것도 좋은 말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자, 장갑을 끼고, 당연하죠. 회전하는 공구들, 장갑이나 긴 소매 있는 옷 입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드릴링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얇은 판에 구멍 뚫기에는 나무 보조판을 사용한다. 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구멍 뚫기가 끝날 무렵은 이송을 빠르게 해야 되나요? 예, 천천히 해야 되죠. 구멍 뚫기가 끝날 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런 구멍 뚫을 때 드릴이 이렇게 쭉 왔으면은 여기 있을 때보다 접촉 면적이 훨씬 크죠. 이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면도 훨씬 크고 마찰도 크기 때문에 이송을 더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끝날 때 무렵에는. 그리고 뻥 뚫리고 나면 이제 빨리 빼도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을 때 우리가 연필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종이를 들고 연필을 꾹 누르면 얘가 뚫리긴 뚫리는데 상당히 구겨지면서 뚫리죠. 그래서 얇은 판인 경우에도 우리가 드릴 작업을 할 때 구멍 뻥 뚫는 게 목표인데 주변이 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무 포조판을 하나 갖다 대면 이러한 우리가 공작물에 뚫고자 하는 재료가 구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받침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나무 보조판이 쇳덩어리처럼 굉장히 구멍 뚫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밑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이 말도 계속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실게요. 자, 리머 작업을 할 때,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리머 작업을 할 때 드릴에 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이제 한 번씩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음은 3번이죠. 저속에서. 드릴에 비해서 저속에서 절삭하고, 드릴에 비해서 이송은 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수는 좀 천천히 하는데, 빨리 쭉 들어가라는 얘기죠. 빨리 쭉 들어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존재하는 구멍의 치수 정확도, 표면 정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드릴이 된 또는 보링까지 마친 구멍을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멍을 좀 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리밍인데, 그래서 이송을 크게 합니다. 이송을 크게 하고 회전 속도는 좀 줄여서 가공을 하고, 요 칩을 빼기 위한 역동작, 그러니까 드릴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씩 역동작을 해서 역회전이죠. 역회전을 해서 칩을 빼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리밍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한번 쭉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번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건 용어들의 의미만 알면 이것도 좋은 말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강인성이 클 것. 인성은 이제 취성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깨지지 않는 성질. 당연히 좋아야겠죠. 마찰 계수가 클 것. 이게 언뜻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니죠. 마찰 계수가 크면 열받았을 때 마찰이 훨씬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찰 계수가 작은 게 좋고요. 내 마모가 되지 않는 성질이 좋아야 되죠. 당연히 내 마모성이니까. 고온에서 경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고온에서 우리가 절삭할 때 굉장히 고온 고압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절삭 공구의 경도가 저하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고온 경도라고 하고, 이거를 고온 경도
단어로 쓰면요. 그런 경우도 우수해야 된다. 마찰 계수는 작은 거를 사용해야 되고, 보시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마찰 계수 작은 재료를 선택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윤활유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마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큰 재료를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14번 선반이나 연삭기 작업에서 봉제 중심을 구하기 위해 금극기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공구와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선반이나 연삭기 작업에서 봉제 중심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V블록 이렇게 생긴 블록. 그래서 이렇게 올리죠. 예, 공작물이 이렇게 올리죠. V블록. 그리고 서피스 게이지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서피스 게이지를 갖다 대서 서피스 게이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서피스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중심을 맞출 때 회전을 시켜 척을 회전시켜서 그죠. 그리고 캘리퍼스 그리고 마이크로미터는 어쨌든 중심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 자, 그리고 15번 램이 상하로 직선동을 하며 급속 귀환 장치가 있습니다. 자, 급속 귀환 장치에 대한 것도 우리 직전 회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쉐이퍼 플레이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슬로터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장치들이고요. 그리고 슬로터. 예, 슬로터가 지금은 답인데, 이게 이제, 슬로터를 우리가 수직 쉐이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직 쉐이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쉐이퍼입니다. 그냥 쉐이퍼라고 하면 이제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쉐이퍼인데, 그죠? 그래서 쉐이퍼, 플레이너, 슬로터 이런 것들이 있고, 급속기한 장치가 있는 장치들이다. 브로치는 한 방에 쭉 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있었죠. 여기 몇 페이지? 2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예, 요거였죠. 자, 그리고 16번 센터리스 연사 이것도 다시 나왔습니다. 자, 센터리스 연사 특징 가장 강조했던 게 긴 공작물 있죠. 긴 공작물을 연속적으로 가공하기에 쉬운데 홈이 있는 재료 그리고 무거운 재료, 아주 무거운 재료들은 가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중공의 가공물 연삭이 곤란하다. 네. 그 중공이란 말은 중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외경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 중간이 뭐 이렇게 비어 있든 뭐 하든 간에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그래서 중공 가공물의 연삭도 뭐 곤란하지 않다 전혀. 오히려 홈이 이런데 이제 홈이 있거나 아주 이게 무거운 재료거나 이러면은 힘들겠죠. 연삭 작업에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된다. 예. 맞고. 연삭 속도의 폭이 크므로 연삭 속도를 지름의 마멸입니다. 마멸이 작다. 예.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말이고 1번은 예. 곤란하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이제 어려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걸 그리실 수 있으면은 거의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센터리스 연삭은. 그래서 이거 하나 그리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선반의 부속품 중에서 돌리개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돌림판과 돌리개, 요게 이제 세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종류와 그리고 뭐 쓰임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류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의미를 한번 보시죠. 돌리개는 돌림판과 함께 사용됩니다. 세트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척에 물리지 않고 양측 센터에 의지하여 작업할 때 사용한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작물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척에 물리지 않고 양측 센터, 그러니까 양측에 이런 심압 센터, 여기 센터, 이 뾰족한 부분 있죠? 이렇게 센터에 물어서 작업을 할 때, 예, 이 돌림판과 돌리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반의 부속품으로서 돌리개라는 게 있다. 그러면 돌림판과 함께 사용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기어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공구가 아닌 것. 자, 기어 가공. 자, 기어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피니언 커터, 후브, 레크 커터, 여기 창성법이라는 거 있죠. 자, 창성법 우리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창성법은 인벌루트 곡선이라는 거를 채용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벌루트 곡선의 기어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창성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T홈 커터는 뭐 전혀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밀링에서 이런 식의 커터로서 뭐 필요한 부분을 회전시켜서 가공을 하는 건데, T홈 커터는 기어 가공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엔드밀 같은 걸로 기어 부품에 있는 기홈을 파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T홈은 전혀 연관이 없다. 자, 그리고 19번 절삭 온도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 자,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정확히 온도를 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삭 온도가 뭐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공구 현미경에 의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구 현미경은 현미경을 확대하여 길이, 각도, 형성, 윤곽 등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지 뭐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절삭온도 측정법이 그러니까 2, 3, 4번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것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열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전쌍이라고 또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열전쌍이라고도 하고 서머커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좀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칩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색깔을 보고 약간 뭐 임의로 결정한다 정도. 그래서 칩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 공작물이 지금 어느 정도 절삭 온도에 의해서 가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몇 도인지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온도 정도 구간에 있는지 정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자, 연삭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특수가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연삭가공, 이게 보시면, 이제 숫돌이죠. 막 점 찍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게 가공물인데, 이렇게 가압을 하는 겁니다. 진동을 주면서 가압을 하고, 얘는 공작물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선 방향에 따라서 접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쭉 눌리겠죠. 그래서 미세하게 뭐 오돌토돌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면서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질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치수를 맞추기 위한 건 아니고 미세한 숫돌 입자로, 그러니까 가볍게 압력을 줘서 표면 정도를 좋게 하기 위한, 그리고 피로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도 그런 뭐 목적도 가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삭 숫돌 입자로 되어 있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연삭 가공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과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